어머니, 이거 영심이가 먹다 남긴 건데요. 버리긴 아까워서요. 깨끗하니까 밥이랑 비벼 드세요. 개밥이라고 생각하지 마시고요. 뭐야? 나보고 이걸 먹으라고? 그날도 평범한 하루였어요. 밥을 찍고 텔레비전을 켜서 뭐 볼 게 있나 혼잣말을 하던 날이었죠. 그러다 출출해서 주방으로 갔습니다. 어머니? 이거 영심이가 먹다 남긴 건데요. 버리긴 아까워서요. 깨끗하니까 밥이랑 비벼 드세요. 어머님보다 우리 영심이가 더 소중한데 제가 막 만들었겠어요? 너 지금 뭐라고 했니? 아, 아니에요. 안심하고 드시라는 말이죠. 왜 이렇게 의심이 많으세요? 속고만 사셨나 봐요. 며느리 박서린의 목소리는 밝았지만 그 안에는 얇은 조롱이 섞여 있었습니다. 나는 그 말을 듣는 순간 귀를 의심했어요. 손에 들고 있던 숟가락을 떨어뜨릴 뻔했습니다. 그릇 안에는 영심이가 먹고 남긴 사료찌꺼기와 밥알이 뒤섞여 있었고 냄새는 이상하게 달큰하면서도 비릿했어요. 사료 냄새와 참기름 냄새가 뒤엉켜 코를 찔렀지요. 나는 코를 막았습니다. 그 순간 가슴이 턱 막혔어요. 나는 얼어붙었습니다. 평생을 일하며 살았어요. 새벽 4시면 남들보다 먼저 일어나 청소 현장으로 갔고 점심도 거른 채 아들 영준이 학비를 벌었죠. 남편은 일찍 세상을 떠났고 나는 혼자 억척같이 아들 하나를 사람 만들겠다고 버텼습니다. 밥 한 숟갈 아껴 적금을 넣고 손이 터져 피가 나도 쉬지 않았어요. 그런데 오늘 내 앞에 밥그릇이 나를 무너뜨리고 있었습니다. 며느리는 그릇을 식탁 위에 툭 내려놓더니 손을 털며 말했어요. 어머님, 이게 더 영양가 있잖아요. 영심이가 먼저 먹어봤으니까 안전하고요. 나는 입이 떡 벌어졌어요. 며느리의 웃음은 따뜻하지 않았습니다. 사람을 무시하는 웃음이었죠. 그때 현관문이 열리며 때마침 아들이 들어왔습니다. 내 아들이 내 편을 들어주겠지. 속으로 생각하며 나는 득달같이 아들에게 일러 바쳤어요. 영준아, 얘가 나보고 이걸 먹으래. 개밥을 밥이랑 비벼서 드시래. 그러나 아들 영주는 내 눈을 보지도 않고 휴대폰만 만지작거리며 말했어요. 엄마, 요즘 경기도 안 좋은데. 아깝게 버리지 말고 그냥 드세요. 서린이도 절약하느라 그런 거예요. 그 말에 뒤통수를 맞은 것 같았어요. 아들이 말해 나보다 내 심장이 더 놀라는 것 같았어요. 나는 기가 막혀서 숟가락을 쥐었다가 놓았어요. 손끝이 떨렸습니다. 영준아, 내가 그런 말을 하다니. 이게 사람이 말이냐? 나는 속으로 외쳤지만 목이 막혀 소리가 나오지 않았어요. 두 사람은 나는 안중에도 없다는 듯 대화를 이어갔습니다. 나는 그저 식탁 위의 하얀 그릇을 바라보았어요. 사료와 밥알이 굳어가고 있었습니다. 나는 천천히 그릇을 들었어요. 밥알은 이미 돌처럼 굳어 있었고 사료 조각은 딱딱하게 말라 있었습니다. 더는 참을 수가 없었어요. 우라같이 밀어 올랐습니다. 성질이 나서 그릇을 싱크대에 보란 듯이 팽개쳤어요. 쨍그랑 소리가 요란하게 울렸습니다. 나는 귀를 기울였지만 아무도 나오지 않더군요. 물을 틀자 사료 냄새가 김처럼 확 올라왔어요. 코를 찌르는 그 냄새에 속이 울렁거렸습니다. 그 냄새가 내 과거를 쳤어요. 더운 여름날 재봉틀 앞에서 흘리던 땀 냄새 사이로 공장 안 가득 퍼진 화약 약품 냄새가 코를 찔렀죠. 그리고 어린아들의 말이 들려왔어요. 엄마, 나중에 돈 많이 벌면 맛있는 거 사줄게요. 그 약속을 믿고 버텼는데 이제 그 아이는 내게 개밥을 꺼내고 있었습니다. 이게 뭔가 싶었어요. 나는 물끄러미 싱크대를 바라보다가 뒤돌아섰어요. 서설이나 영양밥 내가 먹어라. 내 목소리는 낮았지만 또박또박 방 안에 울려 퍼졌습니다.
며느리는 잠깐 멈췄다가 아무 말 없이 뒤돌아섰고 아들은 여전히 휴대폰만 보고 있었어요. 그들의 뒷모습이 남보다 못했습니다. 나는 방으로 들어와 불을 끄지 않은 채 앉았어요. 커튼 사이로 스며드는 가로등 불빛이 식탁 위를 비추고 있었습니다. 그 빛이 내 눈앞에 잔상처럼 남았어요. 나는 색바랜 가족 사진을 꺼내 들었습니다. 그 속에 나는 웃고 있었지만 그 웃음은 이제 가짜처럼 보였어요. 그날 밤 나는 이불을 덮지 않았습니다. 눈을 감는 게 무서웠어요. 내일도 식탁에 마주 앉을 자신이 없었습니다. 참는 게 미덕이라 배웠지만 그날만큼은 그 말이 허무하게 느껴졌어요. 참는다고 사람이 되는 게 아니구나. 참다 보면 결국 짐이 되는 거구나. 그날 나는 처음으로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마음속 깊은 곳에서 작은 목소리가 들려왔어요. 이제 그만해라 말자야. 이제 내 인생을 내가 살아라. 나는 창문을 열었습니다. 바깥 이 공기가 차갑게 스며들었어요. 그 바람이 내 안의 먼지를 털어내듯 흘러갔습니다. 그리고 나는 다짐했어요. 이대로는 안 되겠다고, 이제부터는 내가 나를 지키겠다고. 그날 밤 나는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커튼 사이로 스며드는 가로등 불빛이 내 손등을 비추고 있었습니다. 손이 참 낯설었어요. 주름 사이로 세제 냄새가 아직도 배어 있더군요. 아무리 씻어도 사라지지 않는 냄새였습니다. 나는 그 손을 바라보다가 문득 젊은 시절이 떠올랐어요. 새벽 4시 겨울바람이 사르르던 그때 나는 고무장갑도 없이 얼음장 같은 물에 손을 담그곤 했습니다. 손이 시리고 뼈가 시렸어요. 그 느낌을 지금도 생생히 기억하지요. 시멘트 바닥을 걸레로 정신없이 밀다가 잠시 등을 펴면 허리가 끊어질 듯 아팠어요. 하루 종일 쪼그려 앉아서 걸레질을 하다 보면 다리에 쥐가 나고 무릎은 또 얼마나 아프던지 죽을 지경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땐 힘들다는 생각보다 영준이 생각이 먼저였지요. 그 아이가 굶지 않으면 그걸로 되었다 싶었습니다. 초등학교 운동회 날 도시락을 싸주지 못해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았던 날이 있었습니다. 그때 영준이는 친구들 도시락을 보며 아무 말도 하지 않았어요. 대신 나를 보며 웃었죠. 엄마, 나는 학교에서 먹는 김밥보다 엄마 밥이 더 맛있어. 그렇게 말하던 그 아이가 어느새 커서 내게 개밥을 내밀 줄은 꿈에도 생각 못했습니다. 손가락을 쭉 펴보니 관절이 울퉁불퉁하고 손바닥엔 오래된 굳은 살이 박혀 있었어요. 이제는 손가락도 제대로 펴지지 않아 못 쓰게 됐습니다. 저 손으로 밥을 하고 청소를 하고 세상을 버텨왔습니다. 그 손이 지금은 내 자식에게조차 인정받지 못하고 있었어요. 나는 손바닥을 마주보며 중얼거렸습니다. 말자야, 내가 이 손으로 얼마나 많은 걸 만들어 왔는데 왜 지금은 부끄럽냐? 손이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손끝에서 묵은 세제 냄새가 다시 올라왔어요. 그 냄새는 내 인생의 냄새였습니다. 내 인생이 거기다 배어 있었어요. 남의 집 아이들 도시락을 닦으며 영준이 도시락을 꿈꾸던 내 젊음이 냄새, 그 냄새가 다시 코끝에 맴돌았습니다. 나는 문득 웃음이 나왔어요. 슬프고 허무하고 씁쓸한 웃음이었습니다. 참 미안하죠. 사람은 고생할 때보다 억울할 때 더 서러워집니다. 그걸 그날 밤 뼈저리게 느꼈어요. 나는 부엌으로 걸어가 창문을 열었습니다. 새벽 공기가 차갑게 스며들었어요. 멀리서 쓰레기차 소리가 들렸습니다. 그 소리가 내 청춘 같았어요. 지워도 지워지지 않는 바퀴 소리처럼 내 인생도 어디선가 돌고 도는 것 같았습니다. 그때 전화기가 울렸습니다. 화면엔 복자라는 이름이 떴어요. 10년 넘게 연락이 끊겼던 친구였습니다. 나는 망설이다가 전화를 받았어요. 야, 말자냐? 복자의 목소리는 여전했습니다. 낮고 단단했죠.
야, 너 목소리가 왜 그래? 울었냐? 아니야. 그냥 좀 피곤해서. 그럴 리가 없는데 내 목소리가 다 망가졌어. 복자는 예전부터 사람 냄새를 맡는 눈치 빠른 여자였습니다. 복자야, 너는 여전히 강하구나. 강하긴 무슨 허리 디스크 때문에 죽겠어. 근데 너 진짜 왜 그래? 그 말에 나는 아무 대답도 못했어요. 잠시 정적이 흘렀습니다. 복자가 한숨을 쉬더군요. 혹시 며느리가 또 뭐라 했냐? 그 한마디에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그게, 복자야, 이번엔 좀 심했어. 아래봐. 또 무슨 짓을 했는데. 나는 잠시 숨을 고르고 낮게 말했어요. 영심이 밥그릇을 내 앞에 놨어. 버리기 아깝다며 밥이랑 비벼 먹으래. 복자는 잠시 말을 잃었습니다. 그리고 낮게 내뱉었어요. 야, 그게 말이 되냐? 그 집 네가 주인인데. 주인이라도 이제는 손님 같더라. 손님? 아니지. 거기서 넌 머슴 취급받는 거야. 복자의 목소리가 단호했습니다. 복자야, 나도 이제 지쳤어. 그냥 다 내려놓고 싶어. 그만두지 마. 네가 손에 땀 쥐고 다 만든 집이잖아. 그 손으로. 복자의 말이 내 가슴을 때렸어요. 그 손으로라는 말이 내 귓가에서 맴돌았습니다. 나는 손을 바라보았어요. 손가락 사이로 잔주름이 늘어져 있었지만 그 속엔 여전히 힘이 있었습니다. 나는 속으로 벼렸습니다. 다시는 이 손을 누가 함부로 하게 두지 않겠다고 복자가 말했어요. 내일 시간 되냐? 나 병원 가는데 같이 가자. 얘기도 좀 하고. 그래, 가자. 나도 사람 구경 좀 하고 싶다. 야, 얼굴 보고 살아야지. 혼자 있으면 곪는다. 복자는 늘 그랬습니다. 말은 거칠지만 속은 따뜻했어요. 전화를 끊고 나서도 나는 한동안 손을 바라보았습니다. 손등에 남은 주름마다 지난 세월이 새겨져 있었어요. 그리고 문득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세상이 나를 버려도 내 손만은 나를 버리지 않았구나. 그날 밤 나는 이불을 덮고 되뇌었습니다. 내일은 달라질 거야. 내 손으로 다시 살 거야. 그 말이 입안에서 맴돌며 잠이 들었어요. 꿈속에서 나는 젊은 시절이 나를 보았습니다. 새벽 청소를 마치고 돌아오는 길, 겨울 하늘 밑에서 환하게 웃던 그때의 나. 그 웃음이 다시 나를 깨웠습니다. 다음 날 아침 나는 유리창을 닦듯 더 깨끗이 얼굴을 씻었습니다. 거울 속에 내 얼굴이 낯설었어요. 주름이 깊었고 눈가에는 희미한 피로가 번져 있었습니다. 그래도 어제보다 조금은 단단해 보였어요. 복자와의 약속이 마음 한켠을 붙잡고 있었습니다. 나는 낡은 외투를 꺼내 입고 버스를 탔어요. 의자마다 누군가의 하루가 묻어 있었고 창밖으로 스치는 겨울 햇살이 차창에 반사되어 내 손등을 비췄습니다. 병원 앞에서 복자가 기다리고 있었어요. 멀리서 봐도 알아볼 수 있었습니다. 여전히 허리를 꼿꼿이 세우고 있었죠. 야, 말자야. 멀리서도 딱 보이네. 너 하나도 안 늙었다. 안 늙긴 너보다 주름 한 줄 많아. 복자는 웃었지만 눈가에는 지난 세월의 그늘이 비쳤습니다. 우리는 병원 안 작은 카페에 앉았어요. 따뜻한 커피를 마시며 복자가 먼저 말을 꺼냈습니다. 그래서 어제 그 얘기 진짜야? 나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응, 영심이 밥그릇이었어. 밥이랑 비벼 먹으라더라. 복자는 잠시 나를 바라보다가 컵을 탁 내려놓았습니다. 그게 사람 새끼들이야? 넌 그 집 주인이지 않냐? 주인이 무슨 소용이 있냐? 명의만 내 이름일 뿐이지. 명이라는 게 얼마나 큰 건데. 사람을 짓밟을 때 그 이름부터 빼앗으려 하는 거야. 넌 그걸 지켜야 돼. 나는 말없이 커피를 저었습니다. 복자야, 나 이제 너무 지쳤어.
그냥 다 포기하고 싶다. 포기. 야, 내가 그 집 만들려고 얼마나 고생했는데. 새벽마다 청소하고, 무릎 가지고, 손 터지고, 그거 다 내가 봤어. 복자의 말이 내 가슴을 두드렸어요. 그래도 내가 싸워서 뭐하냐? 다 내 자식인데. 자식. 자식이면 부모를 저렇게 대해도 되냐? 넌 아직도 착해 빠졌어, 말자야. 세상은 착한 사람한테 상을 안 줘. 그냥 더 밟을 뿐이야. 복자의 목소리가 단단했습니다. 나는 한동안 아무 말도 못했어요. 그러자 복자가 가방을 뒤적이며 작은 상자를 꺼냈습니다. 이게 뭐야? 녹음기야. 요즘 이런 게 싸. 하루 종일 녹음돼. 화분 뒤나 찬장 위에 올려놔도 아무도 몰라. 녹음기? 그래. 내 며느리랑 아들이 무슨 말 하는지 들어봐. 겉으로 멀쩡해도 뒤에선 무슨 말 하는지 알아야지. 나는 손에 녹음기를 쥐었습니다. 작고 차가운 금속 위감촉이 손끝을 간지렸어요. 복자야, 이런 걸까지 해야 하냐? 해야지. 억울하면 증거라도 있어야지. 그냥 울고만 있으면 아무도 몰라. 세상은 말이 아니라 증거로 움직이더라. 복자의 눈빛이 진지했습니다. 나는 그 시선을 피하지 못했어요. 손바닥 위에 작은 기계가 점점 무겁게 느껴졌습니다. 그때 복자가 웃으며 덧붙였어요. 야, 이거 그냥 놔둬봐. 나중에 재밌는 소리 많이 들을걸. 재밌는 소리? 그 인간들이 진심을 내뱉는 소리 말이야. 복자는 그렇게 말하며 내 손을 꼭 잡았습니다. 넌 내 친구야. 친구는 맞을 때 옆에 있어 주는 거야. 이건 싸움이 아니라 내 존엄을 지키는 일이야. 그 말에 가슴이 뭉클해졌어요. 병원 안 창문 밖으로 햇살이 반짝였고 유리벽에 비친 내 얼굴이 조금은 다르게 보였습니다. 나는 작게 중얼거렸어요. 그래, 복자야. 이번엔 나도 도망치지 않을게. 복자는 웃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거면 됐어. 야, 이제야 내 눈에 불이 들어왔네. 카페를 나와 버스 정류장까지 걸어가는데 복자가 내 옆에서 말했어요. 야, 사람은 말이야. 너무 오래 참고 살면 얼굴이 흐려져. 근데 오늘 넌 선이 살아났어. 나는 그 말에 웃었습니다. 너는 여전하다, 복자야. 그럼 나 아니면 누가 너를 깨우냐? 버스가 오고 나는 손을 흔들었어요. 복자가 버스 창가에 기대어 손을 흔들며 외쳤습니다. 야, 말자야. 이번엔 내 인생 내가 잡아라. 알았지? 나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버스 안에서 복자의 얼굴이 멀어지는데 눈가 가시큰했습니다. 내 옆자리에는 중년 여자가 앉아 있었고 손에는 장바구니가 들려 있었어요. 나는 그 장바구니 속의 사과를 보고 문득 생각했습니다. 나도 다시 내 인생을 들고 시장을 돌아다니듯 살아야겠다. 녹음기를 손안에 쥔 채 나는 조용히 다짐했어요. 이제 이 손으로 내 억울함을 증명할 거야. 버스 창 밖으로 겨울 햇살이 비쳤고 창문에 내 얼굴이 비쳤습니다. 그 얼굴은 어제보다 조금 더 살아 있었어요. 집으로 돌아온 나는 방문을 닫고 녹음기를 꺼내 들었습니다. 손바닥 위에 놓인 그 작은 기계가 묘하게 무겁게 느껴졌어요. 걸레를 잡는 데만 익숙하지, 내 손은 그동안 빗자루를 쥐고 걸레를 잡는 데만 익숙하지, 이런 물건을 잡는 건 어색했습니다. 복자의 말이 떠올랐어요. 야, 세상은 말이 아니라 증거로 움직이더라. 나는 녹음기를 천천히 바라보다가 결심했습니다. 거실 화분 뒤에 하나, 찬장 위에 하나, 그리고 내 방 선반 틈에도 하나. 그렇게 세 곳에 설치했어요. 버튼을 누르자 붉은 불빛이 작게 깜빡였습니다. 그 작은 불빛이 내 안이 불씨 같았어요. 두려움과 기대가 동시에 피어올랐습니다. 그날 밤 나는 일부러 늦게까지 거실을 서성였어요. 며느리는 퇴근하자마자 냉장고 문을 열고
음식 포장을 꺼냈습니다. 여보, 이거 오늘 행사 제품이래 싸게 샀어. 그 말투는 달콤했지만 내 귀에는 냉소처럼 들렸어요. 아들은 소파에 앉아 대답했습니다. 당신 요즘 너무 돈만 있어. 엄마도 있는데 좀 아껴. 그 엄마가 문제야. 당신이 엄마 눈치 보니까 내가 피곤하잖아. 그래도 우리 엄마잖아. 엄마, 그럼 개밥 사건은 뭐야? 내가 그렇게까지 했는데도 눈치 못 챘어? 나는 숨을 멈추었습니다. 나를 그 엄마라고 부르는 말이 가시처럼 박혔어요. 아들이 낮게 웃었습니다. 당신도 참독하다. 그건 좀 심했지. 심해? 그 사람은 원래 그렇게 당해야 돼. 그래야 말을 알아듣는다고. 그들의 대화는 점점 낮게 깔렸습니다. 며느리의 목소리가 더 작고 차가워졌어요. 등기 언제 넘겨줄 것 같아? 모르지. 아직 말 꺼낼 타이밍이 애매해. 아, 그래. 돈에는 눈도 달렸고 발도 달렸다더니. 나는 속으로 쓴 웃음을 지었어요. 애매하긴 이제 슬슬 헛소리 좀 하게 만들어야지. 병원에 아는 간호사 있잖아. 치매 진단 하나 받으면 끝이지 뭐. 그 순간 귀가 멈췄습니다. 치매라는 단어가 내 가슴을 갈랐어요. 믿는 도끼에 발등 찍힌다더니 이게 바로 이런 걸 두고 하는 말이구나. 손끝이 떨렸습니다. 내가 지금 뭘 듣고 있는 건가 싶었어요. 아들의 목소리가 이어졌습니다. 그래도 그건 좀 너무하잖아. 너무하긴 뭐가 너무해. 그동안 우리 고생한 거 생각 안 나? 우리도 이제 좀 편하게 살자. 당신은 언제까지 엄마 밑에서 살 거야? 며느리의 웃음소리가 들렸습니다. 그 웃음은 살얼음 같았어요. 조금만 더 버티면 돼. 모든 게 우리 거야. 치매 진단만 받으면 모든 게 우리 거야. 녹음기가 돌아가는 미세한 소리만이 방안을 채웠습니다. 나는 몸이 굳은 채로 그 말을 다 들었어요. 심장이 쿵쾅거리며 머릿속이 하얘졌습니다. 손을 들어 녹음기를 껐어요. 하지만 손끝이 덜덜 떨려서 버튼이 잘 눌리지 않았습니다. 나는 그 자리에 주저앉았어요. 온몸이 식은땀에 젖었습니다. 그들이 나를 치매 환자로 만들겠다고? 내가 낳고 길러온 아들이? 나는 믿을 수 없었어요. 하지만 귀로 똑똑히 들었습니다. 호랑이는 죽어서 가죽을 남기고 사람은 죽어서 이름을 남긴다더니 내 이름은 치매 환자로 남는단 말인가. 나는 천천히 숨을 골랐어요. 그리고 녹음기를 품에 안았습니다. 그래, 복자야. 내 말이 맞았어. 이 인간들 진짜였네. 내 입에서 작은 신음이 흘러나왔습니다. 가슴이 미어졌어요. 하지만 눈물은 나오지 않았습니다. 그 대신 속에서 뭔가 단단하게 일어섰어요. 그것은 분노이면서 동시에 결심이었습니다. 가는 말이 고와야 오는 말이 곱다더니 이제는 내가 할 차례야. 나는 자리에서 일어나 거울을 보았습니다. 거울 속의 나는 이미 다른 사람이었어요. 어제의 그 비참한 여자가 아니었습니다. 이제 끝이야. 나는 낮게 중얼거렸어요. 그날 밤 나는 침대 머리맡에 녹음기를 놓고 잠을 청했습니다. 눈을 감아도 며느리의 웃음이 귓가를 맴돌았어요. 하지만 이번에는 무섭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내 안에서 묘한 평온이 찾아왔어요. 원수는 외나무 다리에서 만난다더니 그 다리를 이제 건널 때가 됐구나. 내일이 두렵지 않았습니다. 오랜만에 내 인생이 내 손 안에 들어온 느낌이었습니다. 아침 햇살이 커튼 틈으로 스며들었습니다. 밤새 거의 잠을 이루지 못했지만 마음은 이상하게 고요했어요. 어제 들은 말이 머릿속에서 반복됐습니다. 치매 진단만 받으면 모든 게 우리 거야. 그 말이 귀에 맴돌 때마다 내 속이 다시 끓었어요. 하지만 이번엔 울지 않았습니다. 눈물은 어젯밤으로 끝냈어요. 오늘은 행동할 날이었습니다. 나는 조용히 옷을 갈아입고 거울 앞에 섰어요. 새로 산 옷도 아닌데 왠지 어깨가 펴졌습니다.
거울 속 은혜가 낯설었어요. 어제보다 단단한 얼굴이었습니다. 늦게라도 깨달으면 됐지. 늦었다고 생각할 때가 가장 빠른 때라더니 그 얼굴이 나를 밀어주었어요. 복자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복자야, 오늘 시간 되냐? 어쩐 일이야, 목소리 가살았네. 무슨 일 있어? 오늘 그 집 팔 거야. 뭐? 지금 뭐라고 했어? 복자의 목소리가 확 달라졌어요. 팔겠다고. 그 집. 야, 맞아야. 진심이냐? 정말로? 응, 내가 지은 집이니까 내가 정리하는 거지. 어머, 그 인간들 알면 난리 나겠는걸? 알기 전에 끝내야지 뭐. 그래, 맞아. 나 지금 바로 나간다. 같이 가자, 응? 전화를 끊고 가방을 들었어요. 녹음기를 조심히 손에 쥐었습니다. 어쩐지 이 작은 기계가 내 편 같았어요. 밖으로 나가자 차가운 공기가 폐 속으로 들어왔습니다. 그런데 이상하게 그 바람이 시원했어요. 복자와 부동산 앞에서 만났습니다. 복자는 헐떡이며 달려왔어요. 야, 내가 얼마나 놀랐는지 알아? 진짜 할 거야? 이제라도 해야지. 안 그러면 평생 밟히고 살 거야. 그래, 맞아. 밟히고만 살 순 없지. 밟는 자는 밟히고 짓는 자는 일어선다더니 이제 내가 일어설 차례야. 부동산 사무실 문을 열자 젊은 중개인이 반갑게 맞았습니다. 어서 오세요, 어르신. 매매 의뢰이신가요? 예, 집 하나 내놓으려고요. 아, 그래요? 주소 알려주시면 바로 시세 확인해 드릴게요. 복자가 슬쩍 내 팔을 쳤어요. 야, 내 목소리 떨린다. 괜찮아? 괜찮아. 이건 두려움이 아니라 해방이야. 그래, 해방. 좋은 말이다. 젊은 중개인이 화면을 보며 말했습니다. 오, 이 아파트요? 요즘 인기 많아요. 가격 많이 올랐거든요. 나는 놀란 눈으로 복자를 봤어요. 그래요? 그래서 얼마 정도 돼요? 최소 7억 5천은 보시겠는데요? 7억 5천? 복자가 내 옆에서 헉소리를 냈습니다. 야, 말자야. 7억 5천이래. 나는 입이 떡 벌어졌어요. 그동안의 세월이 그 숫자 안에 들어있는 듯 했습니다. 돈이 돈을 번다더니 내 고생이 돈이 됐구나. 좋아요. 그렇게 해주세요. 매물로 내놓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혹시 서류는 다 어르신 명의로 되어 있죠? 그럼요. 제 이름 정말자예요. 아, 그럼 문제 없네요. 바로 진행할게요. 연락 오면 바로 알려드릴게요. 사무실을 나서자마자 복자가 팔짱을 꼈습니다. 야, 너 진짜 해냈다. 대단해, 진짜. 아직 끝난 건 아니야. 계약될 때까지는 아무 말도 못해. 그래도 시작이 반이잖아. 이제 너는 피해자가 아니라 주인이라고. 주인? 그래, 내가 주인이지. 나는 웃었어요. 오랜만에 입꼬리가 저절로 올라갔습니다. 걷는 발걸음도 가벼웠어요. 바람이 내 옷자락을 스쳤습니다. 그 바람이 마치 나에게 잘했다고 말하는 것 같았어요. 복자가 말했습니다. 야, 오늘 밥은 내가 산다. 한식집 가자, 응? 괜찮아, 복자야. 내가 살게. 아니, 오늘은 내가 낸다. 그동안 내가 참은 게 몇 년인데. 나 밥 먹을 시간도 없었지, 뭐. 그러니까 오늘은 잘 먹고 내일부터는 세계획 짜자. 세계획? 무슨? 그 인간들한테 보여줘야지. 누가 진짜 어른인지 말이야. 그래야지 뭐. 복자의 말에 나도 모르게 웃음이 났어요. 우리는 시장 골목 안쪽에 허름한 밥집으로 들어갔습니다. 따끈한 국물 냄새가 코를 찔렀어요. 어머, 여기 된장찌개 진짜 맛있어. 사장님, 여기요. 복자가 반갑게 손을 들었어요. 야, 말자야. 내 얼굴 봐. 핏기 돌았다. 그래, 그럼 잘 된 거네. 당연하지. 이제는 그 집 없어도 살 수 있어. 집 없어도.
그래, 살 수 있지. 그 말이 내 마음 깊숙이 들어왔습니다. 쥐구멍에도 벼뜰 날 있다더니 이게 바로 내 벼뜨는 날이구나. 밥을 먹으며 나는 생각했어요. 이 집은 내가 평생 모은 돈으로 샀지만 결국 사람 이용기가 사라진 공간이었습니다. 복자야. 응? 이 집 팔면 나 어디서 살지? 야, 그건 걱정 마. 7억 5천이면 작은 집 하나 사고도 남잖아. 그렇긴 하네. 당연하지. 넌 이제 새로 시작하는 거야. 복자가 내 잔을 채워주며 말했어요. 야, 사람은 늦게라도 깨달으면 돼. 70이면 늦은 나이 같지만 우리 나이에도 새벽은 온다니까. 새벽. 응, 오겠지. 나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 복자야. 이제 진짜 새벽이 오는 것 같아. 그럼 됐어. 그걸로 된 거야. 그날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나는 하늘을 올려다봤어요. 구름 사이로 햇살이 새어 나왔습니다. 이상하게 눈물이 났어요. 이번엔 슬픔이 아니라 홀가분한 눈물이었습니다. 비 온 뒤에 땅이 굳어진다더니 내 마음도 이제 굳어지는구나. 내 인생이 비로소 나에게 돌아오는 느낌이었어요. 그날 밤 나는 녹음기를 꺼내어 식탁 위에 올려두었습니다. 내 손이 떨리지 않았어요. 그 붉은 불빛이 여전히 작게 깜빡이고 있었습니다. 나는 속삭였어요. 이 손으로 다시 살 거야. 이제 그 누구에게도 밟히지 않겠어. 부동산 계약을 마친 지 일주일째 되던 날 아침이었습니다. 창문 밖에서 햇살이 고요하게 비쳐들었지만 내 마음은 이상하게 평온했어요. 이제 내 손으로 내 삶을 정리했다는 사실이 믿기지 않았습니다. 커피를 한 잔 내려놓고 앉았을 때 휴대폰이 요란하게 울렸어요. 화면에는 아들이라는 이름이 깜빡이고 있었습니다. 나는 잠시 그 이름을 바라보다가 조용히 통화 버튼을 눌렀어요. 엄마, 지금 뭐 하시는 거예요? 아들의 목소리는 분노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집에 편지만 남기고 어디 간 거예요? 이게 도대체 무슨 짓이에요? 나는 차분히 대답했어요. 무슨 짓이라니, 그냥 정리한 거다. 내 집을 팔았어. 뭐라고요? 그게 말이 돼요? 엄마가 정신이 온전하세요? 아들의 말끝이 떨렸습니다. 뒤에서 며느리의 목소리가 섞였어요. 어머님, 농담이시죠? 우리 집인데 어떻게 멋대로 팔아요? 나는 웃음이 났습니다. 그 웃음은 한 번도 해본 적 없는 낯선 웃음이었어요. 농담이 아니야. 그 집 내 이름이었지. 그래서 팔았어. 잔금도 다 받았단다. 잠시 정적이 흘렀습니다. 전화기 너머에서 숨소리만 들렸어요. 그리고 곧 며느리의 목소리가 튀어나왔습니다. 어머님, 제정신이세요? 그럼 우리 어디서 살라고요? 저희가 얼마나 그 집에 정 붙였는데요? 그게 정이었어? 나는 코웃음을 쳤어요. 그 집에 온기 없던 건 이미 오래됐지. 난 이제 내 인생을 살 거야. 어머님, 너무하신 거 아니에요? 저희한테 허락도 없이 팔면 어떡해요? 가만 있는 사람 치맛자락 걷어찬다더니 이게 바로 그 꼴이구나. 나는 잠시 눈을 감았다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설이나, 내가 말한 개밥 말이야. 그거 먹으면서 허락받을 이유가 있니? 그건. 그 말에 전화기 건너편이 조용해졌어요. 아무 말이 들리지 않았습니다. 잠시 후 아들이 터지듯 외쳤어요. 엄마, 지금 그게 무슨 말이에요? 우리가 엄마한테 얼마나 잘했는데. 나는 비웃음이 났습니다. 잘했지 뭐. 나를 치매 환자로 만들고 집을 빼앗으려던 거 그게 효도였니? 엄마, 그게 아니라. 아니긴 뭐가 아니야. 며느리가 숨을 들이마시는 소리가 났어요. 무슨 소리세요? 그런 적 없어요. 그래. 그럼 내 목소리 들어볼래? 나는 녹음기를 켰습니다. 스피커에서 그 음성이 흘러나왔어요. 치매 진단만 받으면 모든 게 우리 거야. 조금만 더 버티면 돼. 전화기 너머에서 무거운 침묵이 떨어졌습니다.
나는 천천히 말을 이었어요. 이제 됐니? 더 들려줄까? 아들이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엄마, 그건 오해야요. 그건 오해? 내 귀로 들었어. 내 손으로 녹음했단다. 엄마, 그건 우리가. 그만해. 더 이상 변명하지 마. 이제 넌 내 아들이 아니야. 호랑이 새끼는 굶겨도산으로 보낸다더니 너는 집 짐승 새끼도 못 됐구나. 내 목소리는 낮지만 단호했어요. 내 이름 팔고 내 삶을 팔아먹으려 한 인간이야. 엄마. 아들이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그 뒤로 며느리의 목소리가 터져 나왔어요. 어머님, 저희가 잘못했어요. 순간 욕심이었어요. 집을 다시 돌려주세요. 우리 무릎 꿇을게요. 무릎? 무릎 꿇는다고 달라질 게 있니? 빈수레가 요란하다더니 지금 그 꼴 보니까 딱 그거구나. 나는 차갑게 말했어요. 임의장금까지 받았어. 이제 그 집은 다른 사람 거야. 어머님, 며느리가 울부짖었습니다. 하지만 나는 더 이상 흔들리지 않았어요. 내 목소리는 오히려 차분했습니다. 이제 나한테 연락하지 마라. 나도 이젠 나를 위해 살 거야. 엄마, 제발. 아들이 목소리가 절박했지만 나는 전화를 끊었어요. 손에 든 전화기가 따뜻했습니다. 마치 내 손이 내 인생을 되찾은 듯 했어요. 창밖에는 바람이 불고 있었습니다. 그 바람이 커튼을 흔들며 방 안을 스쳤어요. 나는 깊게 숨을 들이마셨습니다. 공기가 이렇게 맑게 느껴진 적이 언제였을까? 부엌에 놓인 식탁 위에는 아직 커피잔이 식지 않은 채 있었어요. 나는 잔을 들어 한 모금 마셨습니다. 쓰고 뜨거웠지만 그 맛이 좋았어요. 문득 복자의 말이 떠올랐습니다. 야, 맞아야. 사람은 자기 인생 되찾을 때 비로소 진짜 어른 되는 거야. 나는 혼잣말로 대답했어요. 복자야, 나 이제 어른 됐어. 그 말이 입에서 자연스레 흘러나왔습니다. 창문 너머로 햇살이 방 안으로 스며들었어요. 따뜻하고 눈부셨습니다. 나는 웃었어요. 그리고 마음속으로 조용히 중얼거렸습니다. 이제 내 인생, 내 손으로 새로 쓰는 거야. 그날 저녁 전화는 다시 울리지 않았습니다. 아들도 며느리도 더는 연락하지 않았어요. 밤하늘은 유난히 맑았습니다. 나는 창가에 앉아 조용히 불빛을 바라봤어요. 싸움은 끝났지만 내 안 이 전쟁은 이제 시작이구나. 두려움보다 커진 건 자유였습니다. 그 자유가 낯설지 않았어요. 나는 처음으로 진짜 내가 된 기분이었습니다. 그날 이후로 며칠이 흘렀습니다. 전화는 더 이상 울리지 않았어요. 아들도 며느리도 사라진 듯 조용했습니다. 아침마다 들리던 그들의 목소리가 사라지자 처음에는 낯설었어요. 그러나 점점 익숙해졌습니다. 조용한 방, 고요한 공기, 그리고 내 숨소리만이 들렸어요. 말 없는 게 약이라더니 이 조용함이 이렇게 편할 줄이야. 나는 매일같이 커피를 내리고 창문을 열었습니다. 바람이 들어올 때마다 세상이 새로워졌어요. 그렇게 혼자만의 시간이 흘러가던 어느 날이었습니다. 점심을 먹고 텔레비전을 켰다가 우연히 유튜브 화면이 켜졌어요. 자막엔 시니어 인생사연 내 며느리가 개밥을 줬다라는 제목이 떠 있었습니다. 나는 순간 손이 멈췄어요. 어머, 이게 뭐야? 화면 속에는 내 이야기와 비슷한 여자의 목소리가 흘러나왔습니다. 그날 며느리 가게밥 그릇을 내 앞에 놓았어요. 나는 참았지만 그날 이후로 세상이 달라졌습니다. 목소리가 낯설지 않았어요. 그 여자의 말이 마치 내 마음을 읽는 듯 했습니다. 세상에 나만 당한 게 아니었구나. 나는 무심코 댓글을 눌렀습니다. 손가락이 떨렸어요. 그리고 짧게 썼습니다. 저도 비슷한 일을 겪었습니다. 지금은 혼자지만 자유롭습니다. 그렇게 남기고 화면을 껐어요. 별 생각 없이 한 일이었지만 이상하게 마음이 후련했습니다. 다음 날 아침 휴대폰에 알림이 떠 있었어요.
댓글에 답글이 달렸습니다. 화면을 열자 채널 운영자라는 사람이 남긴 말이 있었습니다. 정말자님, 사연이 너무 진솔하네요. 혹시 연락 가능하실까요? 영상으로 나누고 싶습니다. 어머, 이 사람이 진심인가? 나는 한참을 바라보다가 복자에게 전화를 걸었어요. 복자야, 나 웃겨 죽겠다. 왜, 또 무슨 일인데? 내가 어제 유튜브에 댓글 하나 달았는데 영상으로 나와달래. 뭐? 진짜? 복자가 깔깔 웃었습니다. 야, 너도 이제 스타 되겠네. 무슨 스타야? 그냥 내 얘기 듣고 싶대. 가봐. 내 목소리 사람들 다 들어야 해. 넌 그럴 자격 있어. 입은 비뚤어져도 말은 바로 해야 한다더니 복자 말이 맞네. 그 말이 이상하게 가슴 깊이 와닿았어요. 그날 오후 나는 약속된 영상 통화를 했습니다. 운영자는 젊은 여자였고 말투가 따뜻했어요. 어머님, 댓글 잘 봤어요. 진짜 감동이었어요. 혹시 영상으로 인터뷰 한번 가능하실까요? 내 얘기가 뭐가 대단하다고. 대단해요. 진짜로요. 요즘 그런 용기 있는 말씀을 해주는 어르신들이 없거든요. 그래요? 그럼 뭐. 그녀의 말이 진심처럼 느껴졌습니다. 나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래요. 그럼 한번 해보죠. 다음 날 촬영팀이 작은 카메라와 조명을 들고 왔습니다. 집은 작았지만 빛이 잘 들어왔어요. 운영자는 내게 물었습니다. 그날 일을 말씀해 주실 수 있을까요? 나는 천천히 입을 열었어요. 그날 며느리 가영심이 밥그릇을 내 앞에 놨죠. 버리긴 아깝다면서요. 그때는 참았는데 이젠 웃음이 나네요. 참으셨군요. 그런데 왜 웃음이 나세요? 이제는 내가 이긴 거니까요. 촬영팀은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나는 이야기를 이어갔어요. 내 인생, 내 손, 복자, 그리고 그 집 이야기까지 숨김없이 털어놨습니다. 고운 말이 씨가 된다더니 내 말이 누군가한테 씨가 되면 좋겠네. 말이 끝나자 운영자는 눈가를 닦았어요. 어머님, 정말 멋지세요. 이런 이야기를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는요. 내가 누군가에게 위로가 된다면 그걸로 됐죠. 나는 웃었습니다. 그날 영상은 시니어 인생사연 개밥보다 강한 엄마의 손이라는 제목으로 올라갔어요. 처음엔 별 생각이 없었는데 하루 만에 조회수가 수만 회를 넘었습니다. 어머, 이게 뭐야? 댓글에는 수백 개의 글이 달렸어요. 어머님 존경합니다. 제 엄마 생각나요. 저도 이 이야기 듣고 용기 얻었어요. 나는 휴대폰을 쥔 채 눈시울이 뜨거워졌습니다. 말 한마디에 천냥빚을 갚는다더니 내 말 한마디가 이렇게 큰 게 됐네. 세상 어딘가에 내 이야기를 듣고 울어주는 사람들이 있다는 게 이렇게 따뜻한 일인 줄 몰랐어요. 복자가 전화했습니다. 야, 봤어? 너 지금 완전 인기야. 영상에 댓글 난리야. 그게 그렇게까지 되냐? 됐지, 말자야. 사람들 이 말 듣고 다 울었대. 정말? 진짜야. 너 이제 할머니 인플루언서다. 인플루언서가 뭐야? 그냥 유명한 사람이라는 거지, 뭐. 복자의 말에 나도 웃음이 났어요. 나는 그 말을 듣고 천천히 창문을 열었습니다. 저 멀리 햇살이 부서졌어요. 따뜻했습니다. 내 손등에 그 빛이 닿자 문득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이제 내 손은 남의 집 바닥을 닦는 손이 아니라 누군가를 위로하는 손이 됐구나. 그날 밤 나는 잠들기 전 녹음기를 꺼냈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말을 걸었어요. 영심아, 복자야, 고맙다. 이 손으로 이제 사람들 마음을 닦을 거야. 붉은 불빛이 다시 깜빡였습니다. 마치 내 안에 새로운 불씨처럼 보였어요. 나는 눈을 감으며 중얼거렸습니다. 그래, 이제 내 이야기는 끝이 아니라 시작이야. 시작이 반이라더니 나 이제 반은 한 거네. 영상이 올라간 지 보름쯤 지났을 때였습니다. 나는 여전히 매일같이 커피를 내리고
창문을 열었어요. 그런데 그날은 뭔가 달랐습니다. 휴대폰이 쉴 새 없이 울리고 있었어요. 낯선 번호에서 걸려온 전화였죠. 어머님, 안녕하세요. 시니어 인생사연 채널입니다. 지난번 출연 영상이 반응이 너무 좋아서요. 시청자분들이 계속 출연 요청을 주시네요. 혹시 한 번 더 나와주실 수 있을까요? 나는 순간 말이 막혔어요. 내가 또요? 나보다 할 말 많은 사람들 많을 텐데요. 그런데 어머님 말씀에는 힘이 있어요. 꾸밈이었고 진짜니까요. 다음 주 녹화 어떠세요? 가는 정이 있어야 오는 정이 있다더니 사람들이 내 말을 원하네. 나는 잠시 숨을 고르다가 말했어요. 좋아요. 대신 이번엔 웃으면서 할게요. 어머, 그거 좋은데요? 그날 이후 나는 매주 한 번씩 스튜디오로 갔습니다. 처음엔 어색했지만 점점 익숙해졌어요. 카메라 불빛이 무섭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 불빛 속에서 내 젊은 시절의 열정이 깨어나는 것 같았어요. 사람들은 내 이야기에 귀를 기울였습니다. 내가 눈물 대신 웃음으로 말하면 그들도 따라 웃었어요. 어느 날 운영자가 내게 말했습니다. 어머님, 이제 어머님은 저희 채널의 고정 출연자세요. 고정? 내가? 그 말에 나는 순간 가슴이 뭉클해졌어요. 예, 구독자들이 원하시잖아요. 어머님 나오시면 시청률이 확 올라가요. 나는 웃었습니다. 내가 사람들 웃게 만들 줄은 몰랐네. 웃게도 하고 울게도 하시죠. 어머님 말씀엔 인생이 다 있잖아요. 말 한마디로 천냥빚을 갚는다더니 내 말이 빚 갚는 소리였구나. 그 말을 듣는데 이상하게 눈물이 났어요. 하지만 이번엔 따뜻한 눈물이었습니다. 복자에게 전화했어요. 복자야, 나고정이래. 뭐? 진짜? 복자가 깜짝 놀라 소리를 질렀습니다. 야, 너 이제 연예인 다 됐다. 연예인은 무슨 그냥 늙은 할망구지. 그 늙은 할망구가 사람들 울리고 웃기잖아. 그게 연예인이지 뭐. 우리는 한참을 웃었어요. 복자는 끝내 이렇게 말했습니다. 야, 말자야. 네가 해냈다, 진짜. 복자야, 내 덕분이야. 무슨 덕분이야? 다 내가 한 거지. 그날 촬영이 끝나고 나는 스튜디오 밖으로 나왔습니다. 저녁 햇살이 따뜻하게 얼굴에 닿았어요. 밖에는 나보다 더 나이 많은 어르신들이 335 모여 내 이름을 불렀습니다. 어머님, 잘 봤어요. 힘내세요. 덕분에 잘 만납니다. 어머, 고마워라. 그들의 얼굴엔 웃음이 가득했어요. 나는 그들에게 고개를 숙였습니다. 고맙습니다. 나도 여러분 덕분에 힘이 나요. 그 순간 박수 소리가 들렸습니다. 카메라를 들고 있던 젊은 PD가 말했어요. 어머님, 오늘도 멋졌어요. 나는 웃었습니다. 그래요. 우리 다들 멋져요. 하늘이 무너져도 솟아날 구멍이 있다더니 이게 바로 그 구멍이구나. 하늘이 붉게 물들어가고 있었어요. 나는 손을 들어 햇살을 가리며 중얼거렸습니다. 이 손이 참 많이도 버텼네. 이제는 사람들을 웃게 하네. 집으로 돌아와 녹음기를 꺼냈어요. 그 붉은 불빛이 아직도 희미하게 살아있었습니다. 나는 그 불빛을 바라보며 조용히 말했어요. 이젠 녹음이 아니라 노래를 해야겠구나. 그리고 웃었습니다. 창밖에서 바람이 불었어요. 바람이 커튼을 흔들며 속삭이는 듯 했습니다. 잘했어, 말자야. 나는 커튼을 스치던 바람을 손끝으로 잡았어요. 손등이로 빛이 떨어졌습니다. 따뜻했어요. 공든 탑이 무너지랴. 내가 쌓은 게 이제 빛을 보네. 내 손은 이제 부끄럽지 않았습니다. 거칠고 주름졌지만 이 손으로 다시 세상과 이어졌어요. 나는 내일의 대본을 떠올렸습니다. 다음 주에는 어떤 이야기를 들려줄까? 새삼 설렜어요. 한때 개밥보다도 하찮게 느껴지던 내가 이제 사람들이 박수를 받는 사람이 되었으니까요. 나는 다시 한번 커피를 내렸습니다.
향이 방 안을 가득 채웠어요. 그리고 혼잣말로 중얼거렸습니다. 그래, 이게 인생이지. 울고 웃고 다시 서는 거. 그게 사람 사는 맛이지. 인생은 90까지, 80은 애송이라더니. 일은 인내가 이제 시작이구나. 창밖으로 해가 기울고 있었습니다. 붉은 노을이 내 손끝을 물들이고 있었어요. 그 손이 참 예뻐 보였습니다.